지난 시간에 2강을 시작했죠. 2강은 물리량이 제목이었습니다. 첫째 시간에 물리량이 무엇인지 소개했습니다. 물리량을 표현할 때는 그 물리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숫자와 단위를 같이 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물리량의 단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물리량의 단위는 이렇게 물리량을 크기를 대표하는 숫자하고 단위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라는 물리량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똑같은 길이인데 자로 쟀습니다. 5cm라고도 하고 0.05m라고도 하죠. 여기서 cm하고 미터가 단위입니다. 똑같은 길이 단위인데 센티미터의 눈금과 미터의 눈금이 다르죠. 센티미터의 눈금은 작아서 큰 숫자로 표시하고 미터의 눈금은 커서 작은 숫자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위는 그 숫자를 표시하는 눈금, 한 눈금의 크기가 얼마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죠. 질량도 예를 보면 여기 똑같은 질량인데도 이것을 500g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0.5kg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단위를 조금 다른 거 썼을 뿐입니다. 속도도 마찬가지죠. 시속 10km라고 시속 100km라고도 할 수 있고 초속 27.8m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 개가 똑같은 속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물리량을 대표하는 숫자를 얻은 장치의 눈금이 얼마만큼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단위만 보면 눈금의 크기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무엇도 같이 알 수가 있냐면 그것이 무슨 물리량인지도 알게 됩니다. 센티미터는 무엇의 단위입니까? 길이의 단위죠. 그래서 센티미터를 단위로 표시한 양은 지금 길이라는 물리량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물리량이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기본 물리량과 유도 물리량. 기본 물리량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 이전에 다른 물리량을 이용해서 정의된 적이 없는 물리량, 이걸 기본 물리량이라고 하고, 이 기본 물리량은 사람이 정하는 것인데 몇 개로 정했냐면 7개로 정했다라고 했죠. 이렇게 이 7가지가 기본 물리량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본 물리량을 가지고 정의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유도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속도 같으면 길이라는 기본 물리량을 시간이라는 기본 물리량으로 나눌 것 같으면 속도라고 하는 물리량이 된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전자기에서는 전류를 기본 물리량으로 정했기 때문에 전하량은 그 전류가 지나간 흐른 시간을 곱하면 전류에다, 그러면 그때 전하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본 물리량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기본 물리량을 가지고 다른 물리량들을 전부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물리학의 분야마다 필요한 기본 물리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역학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기본 물리량만 가지면 역학에 나오는 모든 물리량을 처음부터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질량, 시간. 그런데 전자기하학으로 들어가면 길이, 질량, 시간만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물리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물리량 하나를 이제 선택하죠. 기본 물리량으로. 전류를 선택하는데, 얼핏 보면 전류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 동안에 흐른 전하량을 전류라고 하는 거니까 전하를 기본 물리량으로 정하는 게 어쩌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전류를 더 먼저 알았습니다. 그리고 측정하는 것이 전류 측정하는 게 전하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기본 물리량으로 정해졌다. 이건 사람이 사실은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력학 분야로 들어갔을 때 또 다른 기본 물리량이 하나 더 필요해서 온도를 정하고, 광학 분야로 들어갔을 때 광도, 밝기를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화학까지 가면 물질의 양, 사실은 이 질량이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물리에서 질량은 물질의 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화학에서는 물질을 다루고 물질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질의 양이 기본 물리량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물리량은 전부 다 유도 물리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기본 물리량과 유도 물리량은 우리 단위를 구분할 때도 그대로 이용이 됩니다.
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로 구분하는데, 기본 단위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기본 물리량의 단위를 기본 단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유도 단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요. 유도 물리량의 단위를 유도 단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단위를 볼 것 같으면 기본 단위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기본 물리량은 7가지가 있으니까 기본 단위도 7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본 물리량의 기본 물리량을 표시하는 단위 이름하고 그 단위를 표현하는 기호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7개 맨 처음부터 길이 할 것 같으면 미터를 단위로 쓰고, 그 기호는 이렇게 소문자 M자를 씁니다. 그리고 질량은 킬로그램을 기본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그램 앞에 킬로가 있는 게, 이게 킬로그램이 이제 기본 단위가 되고, 시간의 단위는 초인데 초는 기호로 S를 쓰죠.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인데 A자를, 이때는 대문자를 씁니다. 이렇게 암페어는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을 가지고 기본 단위를 할 때는 대개 이렇게 대문자를 주로 쓴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의 단위는 켈빈인데 이것도 대문자 K로 쓰고, 그 다음에 광도의 단위는 칸델라인데 이건 CD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물질의 양 단위, 이건 질량하고 킬로그램하고 물질의 양이 아니라고 그랬죠. 화학에서 물질의 양의 단위는 몰이, 이게 기본 단위가 되고, 요 기본 단위들, 요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SI 유닛이라고 부르는 단위입니다. 이 길이의 단위에도 미터 말고도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SI 유닛은 이 미터를 이렇게 채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SI 유닛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하겠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야지 SI 유닛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도 단위는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유도 물리량의 단위를 유도 단위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 물리량, 유도 물리량은 어떤 식에 의해서 기본 물리량의 곱이나 뭐 나누기로 되어 있겠죠. 유도, 내가 지금 단위를 구하고자 하는 유도 물리량이 들어간 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 것을 사용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도 물리량이 포함된 어떤 식이든지 하나를 이용해서 유도 단위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면 거리의 단위를 시간의 단위로 나누면, 그러면 속도의 단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의 단위는 거리의 단위, 길이의 단위가 미터니까 미터, 시간의 단위는 초니까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읽죠. 이렇게 있는 거는 분수, 요거는 퍼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가 속도의 단위가 된다. 가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속도의 단위를 시간의 단위로 나눈 거죠. 근데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였고, 요걸 시간으로 또 나누니까 시간으로 2번 나눈 게 되겠죠. 그래서 미터 퍼 sec squared 이렇게 하면, 영어로 이렇게 멋있게 하면 되고, 또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이제 읽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게 바로 가속도의 단위다. 그러면 힘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 힘은 우리 유명한 F는 ma라는 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식인데, 그러면 질량의 단위에다가 가속도의 단위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 질량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킬로그램이고, 가속도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이걸 다 곱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하는 복잡한 단위가 나오는데, 요거를 뭐라고 간단하게 부르기로 정했냐면, 이것도 국제도량총회에서 정했습니다. 뉴턴으로 부르기로 정하고, 요거 뉴턴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라지 N자를 쓰죠. 그래서 기본 단위는 단위 하나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유도 단위는 단위가 여러 개로 곱으로 표현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힘의 단위는 어떻습니까? 이 단위 하나로 됐지만 사실은 이 단위 하나 속에는 여러 개의 단위를 간단하게 하나로 한 것이죠. 그래서 힘의 단위는 기본 단위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퀴즈로 여기 있는 단위 중에서 유도 단위를 구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어요. 자, 이렇게 유도 단위, 이렇게 단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보니까 전부 다 단위가 하나뿐이 없죠. 그러면 여기에 유도 단위는 하나도 없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 뉴턴, 이건 이제 유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쿨롱도 아까 어땠습니까? 전하량의 단위는 전류의 단위 곱하기 시간 그랬죠. 전하량의 단위는 암페어 세크, 이게 전하량의 단위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쿨롱이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 단위는 요거 2개가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단위를 이야기하다 보면 단위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단위계란 뭐냐면 단위들의 모임인데, 먼저 기본 단위로 사용한 단위를 하나 딱 정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 정했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SI 유닛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SI 단위를 딱 정했죠? 그 기본 단위를 정하고 그 기본 단위를 가지고 아까 말한 그 공식식들을 이용해서 유도 단위를 구했을 때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한꺼번에 단위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연 법칙이 있으면 자연 법칙은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인데 그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는 뭐 유도 물리량도 있고 뭐 기본 물리량도 있겠지만 그 좌변의 물리량과 우변의 물리량이 비례한다라고 해가지고 비례상수가 붙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비례상수는 어떤 단위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집니다. 근데 사용할 단위를 일단 어떤 물리량의 단위는 무엇을 사용하고 어떤 물리량은 무엇을 사용하고 이렇게 다 정해놓으면, 다시 말하면 동일한 단위계 속에 포함된 단위만 이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비례상수의 값을 하나를 딱 정해놓고 또 다른 걸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이 단위는 크기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사실은 산업에서 우리가 못의 굵기를 만든다든가 또는 무엇의 질량, 어떤 기준 표준 물질을 만든 질량을 한다든가 할 때 단위를 다들 똑같은 단위를 써야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준을 정하는데 어떤 단위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국제단위계를 정했습니다. 국제단위계란 한 단위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SI 유닛이 바로 이 국제단위계 단위인데, 그 SI 단위의 기본 단위로 만든 유도 물리량의 단위들, 이걸 모조리 다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정해가지고 모든 국가에서 이걸 사용하자라고 이제 결의를 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을 한다든가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단위계의 종류가 이 국제 단위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단위계, 이걸 영어로 하면 뭐냐면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제 그 첫머리 글자만 따지요. 첫머리 글자 따면 ISU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SI 유닛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IS하고 SI하고 바꿔 쓰는데 왜 그러냐면 프랑스 말로 인터내셔널 시스템 하면 그 인터내셔널이 뒤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미션 임퍼서블. 임퍼서블 미션을 미션 임퍼서블 이렇게 얘기하죠. 형용사가 뒤에 가는 거. 이게 바로 프랑스식의 이제 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도량형 총회가 어디서 열리냐면 프랑스에서 열려요. 용어들이 많이 프랑스식으로 따지고, 아까 얘기했었죠. SI 유닛. 이거는 인터내셔널 시스템인데, 줄여서 말할 때는 SI 시스템이라고 한다. IS 시스템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이거 잘 알 수가 있겠죠.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표준 단위를 이렇게 결정해 놓고, 이 표준 단위는 아까 7가지를 소개했지만 무엇이 중요하냐면 3개. 길이, 질량, 시간이 중요합니다. 길이의 단위로 미터, 그 질량의 단위로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로 초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국제 단위계가 생기기 전부터 어떤 단위계가 많이 쓰였냐면 CGS 단위계가 많이 쓰였고, 지금도 대학원 이상의 학문 서적에서는 이 단위계가 많이 이용이 되는데, 왜 이 단위계가 많이 이용이 되냐면 식이 훨씬 간단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단위는 질량, 길이, 질량, 시간 단위로 센티메타, 그램, 세크를 사용하는 그런 단위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위계로 뭐가 있냐면 영미 단위계가 있습니다. 우리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모두 SI 시스템을 쓰기로 했는데 미국에서만 아직 그걸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미국에 가봤습니까? 고속도로에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속도 제한이 모든 다른 나라에서는 시속 킬로미터 100km 가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55마일, 50마일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마일, 피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영미 단위계인데, 이 영미 단위계에서는 기본 단위 3개로 질량을 쓰지 않고 무게를 씁니다. 그래서 길이하고 무게하고 시간의 단위로 피트하고 파운드하고 초를 사용하는 이 단위계가 영미 단위계라고 하고, 우리가 교과서를, 미국 교과서를 많이 쓰죠.
미국 교과서에는 이제 자기들이 영미 단위계를 쓰니까 이 영미 단위계로 출제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과서를 갖다 번역해서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미 단위계를 이제 막 풀어야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단위계에 따라서 같은 법칙인데도 비례상수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만유인력 법칙 하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잘 아는 F는 G, R 제곱분의 MM 프라임. 이건 뭐냐면 만유인력은 거리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앞에 있는 G가 바로 비례상수고 유명한 만유인력 상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국제 단위계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 G 값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하고, 이 비례상수에도 단위가 붙습니다. 그래야지 왼쪽과 오른쪽의 단위가 이제 딱 떨어지겠죠. 왼쪽의 단위는 뉴턴이고 SI 유닛으로는, 자, 오른쪽에는 G는 빼고 질량이 뭐냐면 킬로그램 제곱 나누기 미터 제곱이죠. 그게 이 비례상수하고 곱해가지고 뉴턴이 되려면 비례상수의 단위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킬로그램 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CG 단위계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숫자는 똑같은데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힘의 단위로는 다인을 쓰고 길이의 단위로는 센티미터를 쓰고 질량의 단위로 질량의 단위로는 g을 쓰기 때문에 요게 곱하는 멱수가 이렇게 조금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쿨롬 법칙은 어떻게 되냐? 쿨롬 법칙도 마찬가지로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두 전하 사이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제 단위계에서는 요 K 값을 어떻게 쓰냐면 K 자리에다가 4파이 이플론 제로분의 1 이렇게 쓰고, 이 이플론 제로가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성질입니다. 진공의 성질인데, 진공의 성질이 전자기에서 전기장이나 이런 걸 구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값 자체는 SI 유닛으로 할 것 같으면 8.9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아주 큰 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뉴턴 곱하기 미터의 제곱 쿨롱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을 CGS 단위계로 하면 이게 딱 1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다인 센티미터 제곱 나누기 ESU 제곱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단위가 딱 1이 되느냐 하면 전하의 단위를 비례상수가 1이 되어서 1 ESU가 두 개가 1cm 떨어져 있으면 작용하는 힘이 1다인인 그런 전하를 1ESU라고 나중에 정의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CGS 단위계를 이제 전자계에서 이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례상수가 1이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간단해지겠죠. 자, 그런 면에서 CGS 단위계는 대학원 이상의 교과서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 거죠. 단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강 알았는데, 특히 단위계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한 단위를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게 가끔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단위까지 식에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위까지 포함시키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어요. 시속 100km를 미터/세크로 표현하자라고 한다면 시속 100km는 100km/h가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100 곱하기 1km 나누기 1시간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km는 1000m죠. 그 다음에 1시간은 3600초죠. 이렇게 다 집어넣고 숫자는 숫자대로 그 다음에 글씨는 글씨대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숫자만 다 계산할 거면 이게 바로 27.8 그리고 단위는 미터/세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까지 포함하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물방울의 부피가 0.5mm 3승이다. 이걸 미터 3승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면 이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냥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3승만 곱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 밀리미터라고 하는 것은 0.01m를 얘기하죠. 그래서 미터까지 포함을 시키면 0.5mm 3승하면 밀리미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이죠. 자, 그걸 계산을 할 것 같으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3승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밀리미터라든가 아까 킬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SI 유닛이 있는데 SI 유닛 앞에다가 글자를 붙이는 경우가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적두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리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의 접두어, 유닛 프리픽스라고 하는데 접두어를 왜 이용하냐면 단위의 크기는 숫자로 표현하죠. 근데 숫자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보기가 흉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자리에서 세 자리까지 1, 2, 3, 4, 5, 6 하고 많아봤자 999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리픽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픽스에는 큰 단위의 프리픽스도 있고 작은 단위의 프리픽스도 있는데 우리 접두하고 단위를 쓸 때는 반드시 두 개를 떼지 않고 붙여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에 볼 것 같으면 물리량들을 표시하는 문자는 이탈릭자로 이렇게 눕혀진 글씨로 되어 있죠. 근데 단위는 세워서 명조체로 이렇게 세워서 쓴다고 하는 걸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접두어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인자하고 그 접두어 이름하고 기호를 볼 것 같으면 10의 3승 1000배 이걸 킬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문자 K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10의 6승 우리 잘 알죠? 이걸 메가라고 하고 대문자 M으로 표시합니다. 우리 메가바이트, 100만이죠. 메가는.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이제 100만 바이트면 메가바이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0의 9승, 이건 기가입니다. 이 기가는 100만, 1000만 억, 100만, 1000만 억, 10억이네. 10억. 10억일 때 10의 9승이 10억인데 10억일 때 기가라고 얘기하고 대문자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12승은 어떻게 하냐? 테라입니다. 테라고 T자로 표시하고 15승은 뭐냐면 페타입니다. 페타고 라지 대문자 P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18승은 뭐냐면 엑사입니다. 엑사로 대문자 E. 그 다음에 10의 21승은 제타. 여기 T자가 두 개 있죠. 제타, 앞에 제를 빨리 합니다. 제타, 라지 Z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의 24승은 요타, 라지 Y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그냥 별로 쓸 일이 없으니까 아직 이제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작은 기호는 어떠냐? 작은 기호는 항상 10의 3승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다시 말하면 0.01배 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밀리입니다. 그래서 소문자 M으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 있겠죠? 이게 마이크로라고 얘기하고 10의 마이너스 6승은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크리스 문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 마이크로, 요 뮤자죠? 이걸 마이크로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스몰 n, 소문자 n으로 표시하고 우리 나노미터는 바로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입니다. n자하고 미터하고 붙였어야 됩니다. 이 나노미터 우리가 잘 알죠. 원자 단위의 크기는 나노미터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 소문자 P자로 표시하고 10의 마이너스 15승은 fem토. 그래서 소문자 F로 표시합니다. 10의 마이너스 15승은 원자핵의 크기 정도가 이제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그래서 FM 이렇게 표시하면 femto미터 이렇게 읽는데 이 femto미터는 10의 마이너스 15승을 얘기하는 것이고 10의 마이너스 18승은 아토. 소문자 A.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1승은 제프토. 그래서 소문자 Z. 라지 Z면 10의 21승. 소문자 Z는 10의 마이너스 21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24승은 욕토. 그래서 소문자 Y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물리량의 단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잠깐 정리할 것 같으면 단위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리량을 대표한 숫자의 눈금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단위만 보고서도 어떤 물량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단위를 단위계로 모아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단위계는 몰라도 좋습니다. 나중에 꼭 필요하면 환산을 하면 되고 항상 어떤 단위계를 이용하는 게 좋냐면 국제 단위계를 뭐라고 영어로는 부른다고 했어요? SI 유닛이라고 했죠. 한동안은 이걸 실용 단위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국제 단위 또는 SI 유닛 이렇게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위 환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물리량 사이의 관계식의 단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면 쉽게 구해진다고 했죠. 자, 앞으로 제2강 물리량에 대해서는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물리량의 단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도 차근차근 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